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균세 3부, 4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균세 3부를 시작하는데, 이제 식량에서 총균세로라는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가축의 치명적 산물. 농경민의 힘은 식량 생산으로 떠받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겼다. 농경민이 더 위험한 병물을 내뿜고 더 나은 무기와 보호장구를 지녔다. 농경민은 훨씬 강력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정보전쟁을 더욱 유능하게 수행하고 그를 읽을 줄 아는 엘리트 계급이 지배하는 중앙집권 체제 하에 살았다. 인류의 근대사에서 많은 인명을 앗아간 질병, 예컨대 천연두와 독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홍역, 콜레라는 모두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하는 감염병이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성게의 염증, 설사와 기침은 질병의 증상이다. 하지만 병행군의 관점에서 보면 병행군을 퍼뜨리기 위한 영리한 진화의 전략이다. 이런 이유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병행군한테는 이득이 된다. 숙주의 사망은 세균이 효과적으로 퍼지기 위해 숙주에게 일으킨 증상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일 뿐이다. 각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한 명 이상의 새로운 피해자를 감염시킨다면 처음 숙주가 죽더라도 콜레라균은 퍼질 수 있다. 특정한 병원체에 자주 노출된 집단은 그 병원체에 저항하는 유전자를 보유한 개체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와 병원체는 끝없는 진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느 쪽에나 패배의 대가는 죽음이며 자연 선택이 심판 역할을 맡는다. 농경민은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오물과 함께 지낸다. 농경민이 자신의 똥과 오줌을 모아 밭에 거름으로 살포하면 그 분변에 숨어있던 박테리아와 기생충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몸에 훨씬 쉽게 파고들 수 있다. 우리가 옆에 두고 함께 살아가는 가축과 반려동물에 국한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도 밝혀졌다. 동물의 질병에서 인간의 질병으로 진화하는데 4단계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반려동물과 가축이 우리에게 곧바로 전염시키는 수십 종류의 질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래 동물에게만 국한되었던 병원체가 사람들 사이를 직접 옮겨다니며 전염병을 유발하는 수준까지 진화한다. 세 번째 단계는 원래 동물이 병원체였던 것이 인간의 체내에 자리를 잡은 후 소멸되지 않아 향후 인간을 죽이는 주요 질병으로 발전할 시 불확실한 경우이다. 동물의 질병에서 인간의 질병으로 진화하는 마지막 단계는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주요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고착화하는 것이다. 질병들은 지금도 진화 중이고 병행군들은 자연선택을 통해 새로운 숙주와 매개체에 적응한다. 점액점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매독균도 환자를 더 오랫동안 살려주는 쪽으로 진화함으로써 자신의 후손을 더 많은 환자에게 퍼뜨릴 수 있었다. 스페인에 결정적으로 승리를 안겨준 것은 천연두였다. 2천만 명이 육박하던 멕시코 인구가 1618년에는 약 160만 명으로 곤두박질 쳤다. 스페인의 세균이 스페인보다 먼저 내륙에 파고들었던 것이다. 유라시아 병행균에 한 번도 노출 적이 없는 종족들이 누적 사망률은 50에서 100%에 이르렀다. 예컨대 하스파니올라 섬의 인디언 인구는 콜럼버스가 도착한 1492년에 약 800만 명이었지만 1535년에는 놀랍게도 0이 되어 있었다. 네, 12장 청사진과 차용한 문자. (19세기) 작가들은 역사를 야만에서 문명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전환을 구분짓는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농업과 야금술, 복잡한 장비, 중앙집권적 정부 문자가 있었다. 그중
문자는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지역에만 있었다. 근대에 들어 문자는 무기와 세균 중앙집권적 정치주식과 더불어 정복의 도구였다. 첫 번째 전략은 알파벳이다. 이성적인 상황이면 알파벳은 문서라고 일컫는 언어의 기본적인 소리에 문자라고 일컫는 하나의 기호만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표어 문자이다. 문자로 쓰인 기호 하나가 온전한 단어를 뜻한다. 세 번째 전략은 음절 하나에 하나의 기호를 대응하는 방법이다. 수메르 문자는 세 가지 유형의 기호가 복잡하게 뒤섞였다. 첫째는 온전한 단어나 명사를 가리키는 표어 문자이고, 둘째는 음절과 문자, 문법적 요소나 단어 일부를 나타내는데 실질적으로 쓰이는 음성 기호이고, 셋째는 발음이 되지 않지만 모성을 해결하는 데 쓰인 기호식 글자였다. 마야 문자도 표어 문자와 음성 기호를 둘 다 사용했다. 문자의 역사에 있어 아이디어 전파를 통해 문자가 만들어진 가장 인상적인 예는 1820년 아칸소주에서 세커이아라는 체로키족 인디언이 체로키어를 표기할 목적으로 상징한 음절 문자이다. 세커이아는 고객의 외상을 추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회계 시스템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각 고객을 그림으로 외상 액수를 다양한 크기의 원과 선으로 표현했다. 체로키어 문자 체계는 아이디어 전파를 통해 생겨난 문자로 가장 확실히 증명된 사례 중 하나이다. 왜 문자가 일부 사회에서는 만들어지거나 전해졌는데 다른 많은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했을까? 문자가 만들어진 초기에는 극소수만이 글을 쓰고 배웠다는 것도 논의의 범위를 좁혀주는 한 가지 요인이다. 초기 문자는 이렇게 전보문처럼 투박하고 모호했기 때문에 그 용도가 사용자 수만큼이나 제한적이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는 문맹 유명시인 역시 문맹인이 공중을 위해 지어 전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 그리스 알파벳이 만들어진 뒤에야 문자로 옮겨졌다. 고대 세계에서 문자의 주요 기능은 타인의 예속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초기 문자 체계의 용도 및 사용자가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문자가 인류의 진화 과정에 뒤늦게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식량 생산 및 그것을 채택한 이후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사회의 진화는 인간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만큼이나 문자의 진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다. 문자는 비옥한 초등달 지역과 멕시코만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났다. 152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였던 남아메리카 인카 제국에도 문자가 없었다. 미시시피강과 그 지류를 중심으로 크게 번성했던 사회에도 문자가 없었다. 이 모든 사회가 문자를 보유하는데 필요한 선견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문자가 없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문자가 처음 생겨난 중심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근대 문자를 갖지 못했다. 고립성 또한 확산의 장애물이었다는 건 하와이와 통가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에서 남북을 종단하는 중심축과 생태적 장벽이 작물과 가축의 확산을 방해했다. 인간의 발명품이 확산되는데도 지리와 생태가 유사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뚜렷이 드러난다. 피로의 어머니. 왜 크레타 섬을 비롯해 고대 주중의 다른 지역에서는 파이스톤본이 앞선 기술을 폭넓게 채택하지 못했을까? 모든 발명품이 모두 유라시아에서 만들어졌을까? 사회 전체가 혁신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에 문제남는 대안적인 견해도 있다. 왜 과학기술이 대륙마다 다른 속도로 발전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피로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당긴 통념에서 시작해보려고 한다. 발명가들은 돈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기를 가지고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만지작거리다가 대부분의 발명품이 나오는 것이지, 그들이 발명하려는 물건의 수요가 처음부터 있어서 발명한 게 아니다. 어떤 물건을 발명하면 발명가는 그것을 적용할 곳을 찾아내야 한다. 발명이 필요의 어머니인 경우가 많다. 1877년 최초의 추궁기를 만들었을 때 이 추궁기의 용도에 대해 생각해보자. 에디슨이 생각했던 것들은 단순하게 책을 읽어준다던가 이런 용도였지 음악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근데 20년이 지난 뒤에야 에디슨의 추궁기의 주된 용도가 음악을 녹음하고 재생하기라는 것을 마지못해 에디슨은 인정했다. 발명가들이 대중 수요가 없을 때도 끊임없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발명품이든 초기에는 유용성을 따지기 민망할 정도로 성능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의 발명가로 인정받는 영웅은 대개 과거에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며 설계도를 완성해 견본을 제작하거나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까지 내놓았던 발명가들의 것을 개량한 사람이었다. 도로 인정받는 유명한 발명가에는 예외 없이 유능한 선임자와 후임자가 있었고, 그 발명가는 사회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만한 역량을 가졌을 때 그 물건을 개량한 발명품을 내놓았다. 기술은 하나의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누적된 발전의 결과이고, 어떤 예측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 후에 대부분의 용도를 찾는다는 것이다. 발명가가 어떤 새로운 과학기술의 용도를 찾아낸다면 다음 단계는 사회를 설득해 그 과학기술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한 사연에서 여러 발명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비교해보자. 첫 번째는 경제적 이점, 둘째 요인은 사회적 가치와 권위, 셋째 요인은 기득권과의 양일 가능성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요인은 편의성으로 그 기술의 장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냐이다. 사회마다 변화를 수용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14가지가 있다. 과학적 사고방식은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사회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고, 결국 현대 과학기술에서 유럽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지만 때로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저해야 한다. 1500년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을 탄압하다 못해 짓밟았다. 옷이 필요 없고 바나나가 나무에서 때맞춰 떨어지는 온화한 기후권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할 이유가 사라진다.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수용하는 자세는 같은 대립이라고 해도 사회마다 다르고, 같은 사회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정말 유용한 발명품이 어떤 사회에 불쑥 나타난다면 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다른 사회가 그 발명품을 보거나 알게 되어 적극적으로 수용에 채택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발명품이 없는 사회가 그것을 발명한 사회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발명품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만 10만 년 전에 우리 몸의 유전자 변화로 첫 도약이 일어났다. 두 번째 도약은 정착생활을 채택하면서 일어났다.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휴대할 수 없는 물건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의 역사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을 때 과학기술은 면적이 넓고 생산적인 지역에서 가장 빨리 발달한다.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곧 발명가와 경쟁하는 사회가 더 많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은 자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적과 인구, 확산의 용이성, 식량 생산지가 시기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중등에서 도덕정치로. 파유족에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 즉
심각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정치적 메커니즘이 없었다. 무력을 통하는 경우는 정부가 정복을 도모하고 종교는 그 행위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렇다면 정부와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인간 사회의 다양성을 설명해보려 애쓰는 문화인류학자는 인간 사회를 대체로 6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여러 단계를 규정하려는 시도는 2가지 이유에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첫째, 각 단계는 각 단계에서 발전하는 것이므로 2단계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필연적으로 임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발달 수소가 일정하지 않아 동일 단계로 분류된 많은 사례가 필연적으로 이질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리사회, 부족사회, 군장사회, 국가라는 4범주로만 단순하게 분류를 해보자. 무리는 가장 작은 사회로 보통 5에서 80명으로 이루어진다. 무리사회의 조직은 흔히 평등주의적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저 리더십이 비공식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적 인격과 힘, 지능, 전투력 같은 자질이 있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친척, 즉 아프리카의 고릴라와 침팬지, 보노보도 무리 찍어 살아간다. 인간이 무리를 넘어 맞이한 첫 단계는 부족사회이다. 대체로 일정한 곳에 정착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무리와 다르다. 부족사회는 일정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구성원 수가 더 많다는 점에 의해 결혼 상대를 교환함으로써 하나 이상 공인된 친족 집단, 즉 시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무리사회가 다르다. 구성원이 수백 명인 사회가 부족 조직에서 군전 조직으로 변해가는 이유 중 하나는 규모가 커질수록 모르는 사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 때문이다. 무리사회처럼 부족사회의 체계도 평등주의적이다. 달리 말하면 차등적인 가문이나 계급이 없다. 주의가 사십되지도 않는다. 무리사회처럼 부족사회에도 관료제와 경찰력, 세금이 없다. 인구 규모에서 군정사회는 부족사회보다 상당히 커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렀다. 부족사회의 빅맨과는 달리 군장은 40대는 공식적인 지위를 누렸다. 군장사회에서 마을에 있는 권한이 나뉜 무정부 상태에 열리는 회의가 아니었다. 또 군장은 권력을 항구적으로 장악한 권위치여서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군장사회는 세습군장 계급과 평민 계급으로 나뉘었다. 군장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공인가뿐 아니라 천한 일을 대신하는 하인도 필요했다. 경제적인 면에서 군장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무리사회와 부족사회의 특징인 상호 교환에서만 일어난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군장사회 등 국가된 계급화된 사회와 관련해서는 왜 평민은 자신이 힘들게 노동해서 얻은 결실을 도둑정치인이 가져가는 것을 묵인하는 걸까? 라는 의문을 당연히 제기해야 한다. 민중에서는 무기를 빼앗고 지배계급은 무장한다. 민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향으로 국물 대부분을 재분배하며 민중을 행복하게 해준다. 무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어찌함으로써 민중의 행복감을 높여준다. 도둑정치인의 대중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둑정치를 정당화하는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군장사회의 특징을 꼽자면 군장의 권위에 힘을 실어주는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데올로기는 제도화된 종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화된 종교는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공유하면 친족이 아니더라도 유대감이 형성된다. 이데올로기와 종교 때문에 생득적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겠다는 동기가 생길 수도 있다. 대부분의 초기 국가는 군장사회보다 훨씬 큰 규모로 노예제도를 도입했다. 경제가 더 전문화되고 대량 생산과 공공사업이 자주 이루어져 노예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초기 국가에는 국교와 표준화된 신전이 있었다. 초기에는 많은 왕이 신적인 존재로 여겨 무수히 많은 특별 배려를 받았다. 지난 1만 3천년간 인류를 역사를 이끈 주된 흐름은 작고 덜 복잡한 사회적 단위가
크고 더 복잡한 사회적 단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국가와 더 단순한 단위가 충돌할 때 국가가 매번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무기류를 비롯한 과학기술에서 언제나 우위를 지키고 인구도 많기 때문이다. 인구 규모와 인구 밀도, 즉 인구 압력이 복잡한 사회의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어떻게 인구가 증가할수록 단순했던 사회가 복잡해지는가? 현존하는 대규모 사회가 예외 없이 복잡한 중앙집권적 조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생면부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무력을 독점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중앙집권적 권위체제를 만들어야 존속할 수 있다. 인구가 증가하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더욱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규모 사회가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면 조직화와 중앙집권화가 필요하다. 셋째는 경제적 요인 때문이다. 대규모 사회의 복잡한 조직이 필요한 네 번째 이유는 인구 밀도와 관계가 있다. 공간적 조건을 고려하면 인구가 과밀한 지역에는 복잡하게 조직화한 대규모 사회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 해결과 의사결정, 경제적 요인, 공간적 요인을 고려하면 대규모 사회는 중앙집권적 방향으로 귀결된다. 한 부족사회가 다른 부족사회를 정복하거나 합병해서 군정사회 규모에 이르고 그런 군정사회가 다른 군정사회를 정복하거나 합병해서 국가 규모에 이르고 그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거나 합병하면 제국이 된다. 전쟁이나 전쟁 위협이 대부분의 합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전쟁이 1만 3천년 전부터 사회를 합병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식량 생산과 사회들 간의 경쟁 및 확산이 정복의 궁극적 원인이었다면 병현근과 문자, 과학기술, 중앙집권적 조직은 정복의 근접 요인이었다. 네, 이제 4부입니다. 6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15장) 얄리의 종족. 15장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그 정리한 걸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는 농경생활의 시작에 따라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무리, 부족, 군장, 국가로 발전했다. 물론 그 과정은 통합이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관리 조직이 생기고 통치,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종교가 따라갔다. 좁은 인구 밀도에 있어서 전쟁이 패자는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다. 국가는 결국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생겨난 것이다. 한 가지 의문은 옛날처럼 제국이 또 생길 것인가? 아니 어쩌면 이미 있는지도 모르겠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이 이미 제국주의 아닌가? 상대편은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하겠다. (15장) 얄리의 종족. (3만 년) 전까지만 해도 오스트리아 원주민 사회는 유럽을 비롯한 다른 데의 사회보다 출발이 훨씬 빨라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유기인은 대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정치, 사회적인 조직 및 예술력을 갖춘 지역이 되었다. 그럼 유기인이 금속연장을 개발하지 못한 채 계속 돌연장을 사용하고 문자 없이 지내며 군정사회와 국가를 조직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생물학적이고 지리적인 요인이 있었다. 첫째, 식량 생산을 유기인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했더라도 8장에서 보았듯이 곡물에는 단백질이 부족하다. 둘째, 식량 생산 지역이 제한적이었다는 것도 고온지대의 연구 증가를 억제한 요인이었다. 인구가 작은 단위로 쪼개진 데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다른 곳으로부터 과학기술과 아이디어를 원활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뉴기니의 발전을 가로막은 요인이었다. 오스트리아는 애당초 농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땅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건조하고 토양도 가장 척박한 대륙이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량 생산은 여전히 위험한 사업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농경 시작과 발전을 가로막은 또 하나의 주된 요인은 작물화 할 만한 야생식물이 부족이었다. 왜 오스트레일리아는 금속연장과 문자를 만들지 못했고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회로 발전하지도 못했을까? 주된 이유는 원주민의 수렵 채집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한 데다가 토양이 척박했고 기후도 변덕스럽게 그지없어 수렵 채집민의 인구수도 수십만 명을 넘기지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생태학적으로 사막이라는 바다에 둘러싸인 생산적인 섬들과 다를 바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과학이 지역적으로 때로는 대륙 전체에서 퇴보한 이유는 인구 중심지가 고립된 데다 상대적으로 인구수도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뉴기니가 유럽을 식민지로 삼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되었던 이유는 자명하다. 유럽에게는 바다를 향해야 할 뉴기니까지 갈 수 있는 배와 나침반이 있었고 뉴기니를 지배하는 데 유용한 지도를 제작하고 지침서와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문자와 인쇄기가 있었다. 또 선원과 군대와 관리를 조직할 정치 제도가 있었고 활과 화살 및 몽둥이로 저항하는 뉴기니인을 쉽게 제압할 총기도 있었다. 질병, 험준한 지형, 생계수단 등과 같은 문제 때문에 유럽인은 뉴기니인이 점유하고 지배하던 뉴기니 동쪽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왜 오스트리아 원주민은 뉴기니인보다 더 불운한 운명을 맞았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적어도 일부 지역은 유럽인이 식량을 생산하고 정착하기 반대에 있다. 물론 원주민을 몰아내는 데는 유럽의 총과 금과 쇠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유럽의 접근을 방해할 만큼 심각한 풍토병이 없었다. 유럽 정착민은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해 원주민의 수를 크게 줄였다. 하나는 총기를 이용한 살상이었다. 다른 하나는 유럽인이 가져온 병영군이었다. 원주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주된 질병은 천연두와 동압, 독감, 홍역 등이었다. 영국 이주달이 발을 들여놓은 지 수십 년 만에 문자를 사용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그 모든 것, 즉 가축과 온갖 종류의 작물, 야금술, 지식, 증기기관, 총과 알파벳, 정치제도, 심지어 병원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밖에서 가져왔다. 그 모든 것은 유라시아 환경에서 1만 년 동안 숙성된 결과물이었다. 16장. 어떻게 중국은 중국이 되었을까? 우리는 외견성이 통일된 중국을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 얼마나 놀라운 착각인지를 잊고 지낸다. 중국어파 사용자들은 다른 종족 집단을 원시적이고 열등하다고 업신여기고 그들을 쫓아내거나 모국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다. 기원전 1100년 전부터 기원전 211년까지 중국을 지배한 주나라의 역사 기록에는 중국어를 사용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고 흡수하는 과정이 쓰여져 있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이런 언어 교체는 유럽어, 특히 영어와 스페인어가 신세계에 확장된 현상을 떠오르게 한다. 신세계에서도 그 이전에는 1000종이 넘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가 사용되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를 시작한 중심지 중 한 곳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감염병과 관련한 병행군은 중국이나 동아시아가 기원일 수 있다. 독감도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돼지는 중국에서 일찍 가축화돼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역들이 교류하기 시작하면 중국의 문화와 과학기술도
풍요로워졌다. 또한 호전적인 군정 사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더 크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형성되었다. 중국은 동서로 흐르는 긴 강들이 있어 해안 지역과 내륙 사이에 작물과 과학기술 확산이 용이했다. 북중국이 주나라를 본뜬 국가 형태는 남중국으로 확산해 기원전 211년 진나라의 시대에 중국은 마침내 정치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식량 생산과 과학기술, 문자, 국가 형성에서 이웃 지역보다 빨랐다. 동아시아 최초의 농경민이 이루어낸 업적 덕분에 중국은 중국화했고 태국에서 이스타섬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중국의 사촌이 되었다. 17장 폴리네시아로 빠르게. 남중국에 뿌리를 둔 오스트로네시아인이 자와섬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정착하면서 그곳의 원주민을 대체한 반면 인도네시아인이 중국으로 이주해 중국인을 대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스트로네시아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열대 동남아시아이나 남중국인이 나중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퍼져나가며 필리핀 네그리토족을 제외하고 모든 섬 사람들을 대체한과 동시에 원래의 언어들까지 대체한 게 분명한 듯하다.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셈 어족이 훨씬 더 큰 어족, 즉 아시아 어족이 67개 갈래 중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 갈래와 당시 살아남은 222종의 언어 모두 아프리카에만 쓰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서구문명이 도덕적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및 쿠란을 쓴 사람들이 사용한 언어는 아프리카에서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반투족은 어떤 이점을 이뤘기 때문에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을 밀어낼 수 있었을까? 반투족이 피그미족과 코이산족이 고향에 도달한 건 언제쯤일까? 라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코이산족과 피그미족이 농경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농경민이 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연하게도 아프리카 남부 야생생물이 작물을 하기에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가축목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뜻밖의 특징은 이번에도 부정적이다. 가축목농의 아프리카의 자랑이자 개체수가 많은 대형 동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고고학 기록으로 눈을 돌려 누가 누구를 언제 삼켰는지 추적해보자. 아프리카에서 식량 생산과 관련된 최초의 고고학적 증거는 사하라 사막에서 나왔다. 기원전 9000년에서 기원전 4000년 사이에 사하라는 지금보다 습했으며 호수도 많았으며 먹잇감으로 바글거렸다. 1652년 정착한 네덜란드과 싸워야 했던 상대가 과밀한 인구에 철기로 무장한 반투족 농경민이 아니라 희망봉 일대에 드문드문 흩어져 살던 코이산족 목축민이었다. 아프리카인이 유럽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하고 유럽인이 사하라의 남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프리카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 진화의 유일한 요람이었고 해부학적인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탄생지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가 아니었던 게 오히려 놀랍다. 아프리카는 훨씬 앞서 출발했다는 이점 외에 기후와 서식 환경도 무척 다양하다는 이점이 있었다. 게다가 인종 다양성에서도 세계 최고였다. 유럽인은 아프리카에 진입해서 세 종류의 이점을 이뤘다. 총을 비롯한 선진과학기술, 글을 쓰고 있는 능력, 탐험과 정복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조직이었다. 그런데 왜 이 세 가지 이점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보다 유럽에서 먼저 발전했을까? 앞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 이점은 모두 역사적으로 식량 생산에서 비롯됐다. 유로아시아에 비교할 때 사하라 남쪽에는 식량 생산에 지체되었다. 아프리카에는 가축화할 만한 동물종과 작물할 만한 토종 식물종이 부족했고 식량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면적도 훨씬 좁았다. 게다가 중심축이 남북을 관통해
식량 생산과 발명의 확산을 방해했다. 이 20장 일본인은 누구인가? 현 세계 열강 중에 문화와 환경 면에서 가장 독특한 국민은 일본인이다. 세계의 주요 언어 중에서 일본어처럼 다른 언어와의 관련성이 여전히 의혹에 쌓인 경우는 지금껏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고대 일본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는 일본의 기원과 관련된 다른 모든 증거와 모순된다. 어떻게 해야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일본이 기원전 2만 년 전보다 훨씬 전에 일본에 들어온 고대 빙하기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진화한 것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중앙아시아를 떠돌던 기마민족이 한국을 경유해 기원 후 4세기에 일본을 정복했다는 이론도 일본에서는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서구 고고학자와 한국인이 지지하는 이론은 일본인이 기원전 4세기경 쌀농사와 함께 한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후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국의 언어와 문화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유달리 복잡한 발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유일무이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기원전 660년부터 역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군주들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대기는 13명의 황제를 허구로 만들어냈다. 일본 고고학계가 냉정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일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과 한국에는 300에서 700년경에 인적, 물적 교류를 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본인은 당시 일본이 한국을 정복했으며 한국인 노예와 기능을 일본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면 한국인은 한국이 일본을 정복했고 일본 황실을 세운 사람은 한국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에서는 16세기 한국을 침략했을 때 절벽으로 한국인 2만 명이 코를 베어와 묻은 코무덤이 있다. 따라서 일본인에 대한 혐오가 한국에 팽배하고 한국인에 대한 경멸이 일본에 만연한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서기 이후 영국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4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일본은 예로부터 식용으로 대량 사육한 유일한 동물은 돼지이다. 육지와 민물과 바다의 높은 생산성은 일본의 선사시대를 떠받치는 주요 열쇠였다. 일본인은 유전자와 뼈대뿐 아니라 용모에서로 다른 동양은 예컨대 북중국인과 동시베리아인 특히 한국인과 무척 비슷하다. 독특한 외모, 수렵, 채집생활 때문에 아이누족이 일본에서 원래 거주했던 수렵 채집민의 후손이고 일본인은 나중에 아시아 본토에서 들어온 침략자라는 직설적인 적도 가능하다. 기록을 보면 중국은 주변의 여러 종족을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에서 동이라 칭했고 일본은 외라는 이름으로 표현했다. 당시 일본은 100여 개의 작은 국가로 쪼개져 서로 싸웠다. 두 나라의 역사서는 일본 속 한국인, 한국 속 일본인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일본 역사학자는 일본이 한국을 정복했다는 증거로, 한국 역사학자는 한국이 일본을 정복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빙하기에 일본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 춥고 건조한 땅이었다. 먹을 만한 열매를 거의 주지 못하는 신엽수와 자작나무 숲이었다. 이러한 환경적 결함 때문인지 빙하기 일본의 발전은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약 3만 년 전 일본인은 단순하게 돌을 깨거나 돌덩이에 떨어져 나온 돌쪽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돌을 날카롭게 갈아 사용한 일 중 하나가 되었다. 일본의 토기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나 유럽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토기보다 수천 년이나 앞서 여전히 세계 기록을 보여줍니다. 조선인의 집약적인 농경을 시도하지 않았던 건 분명하다. 또 개를 지어야 하면 가축도 없었다. 금속 연정과 문자와 옷감도 없었다. 사회가 군정과 평민으로 계층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 양식이 지역적으로 달랐다는 사실은 정치의 중앙집권화 통일을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일본은 근 1만 년 시간 동안 고립 상태를 유지하며 놀라울 정도로 거의 변하지 않는 보수적인 세계의 축소판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드론장을 사용하고 드문드문 떨어져 살아가는 수렵 채집하는 사회는
금속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과밀한 농경 인구의 지원을 받는 중앙집권국가에 의해 소멸되는 운명을 맡길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 시대의 일본은 그렇게 오랜 동안 생존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생활 방식은 일본 남서단의 섬 규수 북쪽 해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일본에 처음 등장한 금속연장과 철기, 논란의 여지 없이 시작된 완전한 농경을 들 수 있다. 이때부터 물을 이용한 논농사를 시작하였으며 수로와 뚝, 방축을 갖춘 논을 만들었다. 쌀의 흔적도 고고학적 발굴에서 나왔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야요이라고 부른다. 조선 토기와는 달리 야요이 토기는 형태가 당시 한국 토기와 무척 유사하다. 야요이 철제 도구는 처음에 한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을 수입했다. 고분 시대에 한국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불교와 문자, 기마술, 도자기를 굽는 새로운 방법과 야금술이 아시아 본토로부터 한국을 거쳐 일본에 전해졌다. 현대 일본의 조상은 조문일까, 야요일까, 아니면 호날일까? 첫 번째 이론은 수렵 채집을 하던 조문인이 점차 현대 일본인으로 진화했다는 가정이다. 두 번째 이론은 야요이 시대의 한국인이 대거 이주해 한국식 농사법과 문화의 유전자를 일본에 심었다고 주장한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야요이 시대에 수백만 명의 이주자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리하여 한국 유전자가 조문인에게 강력하게 침투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조문 문자를 바꿔가며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킨 한국 이주자들의 후손이다. 한국인을 닮은 야요인의 기여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넘어온 이주자가 현대 일본인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원인이 대규모 이주였는지 아니면 소규모 이주였지만 높은 인구 증가율 덕분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철저현장과 집약적 농업이 일본에 동시에 도래했다는 게 우연의 일치였을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676년 이전에 오랜 동안 새 왕국으로 되어 있었다. 현대 한국어는 그중 신라에서 파생한 것이다. 신라에 패망한 왕국들의 언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존된 극소수의 고구려 단어는 현대 한국보다 일본어와 훨씬 더 비슷하다.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피로 맺어져 있지만 역사에서 비롯된 반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관계이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모두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그들은 인격 형성기를 함께한 쌍둥이 형제와 같다. 양국이 과거 유대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정도 데이터면 일본은 한국의 후손이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우리의 후손이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일제시대에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한국과 일본의 아픈 과거라고 생각한다. 에필로그 과학으로서 인류사의 미래. 인류 역사에 대한 연구도 과학적일 수 있는가? 대륙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지금 이제 우리는 얄리하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타고난 차이가 아니라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동일한 조상을 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 사라지거나 실업 최주민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복잡한 국가를 이루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4가지 유형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 터다. 첫째는 작물화 및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식물종과 야생동물종의 대륙별 차이다. 어떤 이점도 없는 사회는 그 이점을 보유한 사회로부터 얻거나 다른 사회에 종북되는 운명을 맞는다. 확산과 유주의 속도가 유라시아에서 가장 빨랐던 이유는 중심축이 동서방향이어서 지리적, 생태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면적이 더 넓거나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더 많은 잠재적 발명가, 더 긍정적인 사회, 더 많은 혁신적 과학기술을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가 기원전 4세기 말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에 그리스 동쪽부터 인도까지 모든 선지 사회를 정복하자 마침내 힘의 균형추가 서쪽으로 이동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첫걸음을 내리졌다. 기원전 2세기에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며 힘의 균형추가 더 서쪽으로 옮겨갔고 로마 분거 후에는 다시 서유럽과 북유 유럽으로 이동했다. 유럽은 작물과 과학기술 및 문자 체계를 비롯한 체계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부터 받아들였지만 정작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혁신의 중심에서 점차 멀어지며 힘을 상실했다.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유럽보다 크게 앞섰던 이점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중국이 앞서가던 이점을 잃어버린 이유는 또 무엇일까? 중국은 여러 면에서 확고한 이점을 이루었고 그 때문에 중국의 추락에 놀라울 수도 있다. 1405년에서 1433년까지 선단은 7차례 중국을 출발했다. 일탈된 중국 내 정치로 선단 파견이 멈추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조정을 양분하던 두파벌, 즉 황간 집단과 그 정적들의 치열한 권력 주장 때문이었다. 유럽이 분열되었기 때문에 콜럼버스는 5차례의 시도 끝에 유럽 군주 중 한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분열된 유럽에서 비롯된 이런 결과는 중국의 통일성이 빚어낸 결과와 뚜렷이 대비된다. 중국은 먼 바다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한 것 외에 때때로 다른 중요한 행위에 중단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예컨대 14세기에 수력을 이용한 방적기를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산업혁명이 문턱에서 물러섰고 한때 시계 대작에서 세계를 선도했음에도 느닷없이 기계식 시계를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 중국은 통일 국가였던 때가 많았고 유럽은 언제나 분열된 상태였다. 기원전 261년 마침내 통일을 이룬 중국에서는 이후 어떤 독립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유럽의 경우에는 샤르마뉴,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강력한 정복자들의 노력에도 통일은 쉽지 않았다. 로마 제국조차 전성기에도 유럽 면적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지 못했다. 중국의 지리적 연결성은 결국 약점이 되었다. 전적 인주가 결정하면 혁신이 중단되고 실제로 그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은 지리적으로 분열되어 수십 혹은 수백 개의 독립 속 서로 경쟁하며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과 유럽을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리적 연결성은 과학기술의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은 연결성이 적절한 지역, 즉 연결성이 지나치게 좋지도 않고 지나치게 나쁘지도 않은 지역에서 가장 신속하게 발달한 듯하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중국의 역사는 오늘날의 현대세계에서도 유익한 교훈을 준다. 상황이 바뀌면 과거의 우위가 미래의 우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7년) 후기 지리적 차이가 없더라도 제도의 차이가 국부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사례를 일반화해서 제도가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주요 요인이라고 결론짓는다. 좋은 제도 외에 다른 요인, 특히 지리적 요인도 국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열대권에 위치한 38개국 중 37개국이 온대권의 10개국 모두보다 가난하다. 해안국이 내륙국보다 평균 50%가량 부유하다. 열대지역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열대권에 사는 사람들이 나 열대지역에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특징이다. 병에 걸린 가능성이다. 또 열대권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찍 사망한다. 열대라는 지리적 조건은 사람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불리하다.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데다 식물과 동물 중에 피해를 주는 질병도 더 많아 농업 생산성이 낮은 것도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기나긴 농업의 역사와 그 농업으로 인해 가능해진 복잡한 제도가 오늘날 네덜란드가 잠비아보다 부유해진 EU의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네덜란드가 온대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반면 잠비아는 열대 내륙국이라는 데 있다. 1920년대 한국과 가나, 필리핀은 모두 가난한 나라였다. 미국 외교관들은
셋 중에 어느 나라가 부유해지고 어느 나라가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예측을 했다. 대부분은 필리핀과 가나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제1세계의 경제 수준에 올라와 있는 반면 가나와 필리핀은 여전히 가난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중국에 인접해 있으면서 원대 지역이라는 게 많은 이유 중 하나다. 지리와 역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한 궁극 원인을 배경으로 영국은 세계적 부국에 올라섰고 명예혁명은 그 과정이 후기 단계에서 중요한 근접 연인이었을 뿐이다. 감사에 대해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총, 균, 쇠는 위 질문에 대한 근접 원인에 불과하다. 위 질문에 더 정확히 대답하려면 총, 균, 쇠가 유라 사이에서 먼저 발달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궁극 원인을 찾아 나서야 한다. 다이아몬드의 대답에 따르면 궁극 원인은 식량 생산, 즉 농경의 출발점에 있다. 결국 이 책에는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적인 원인에서부터 총균세에 이르는 근접 원인까지 인과관계의 사슬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그 사슬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저자의 박식함이 유감없이 드러난다. 저자는 결국 역사가 대륙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이유는 각 대륙을 선점한 원주민의 생물학적 차이, 즉 지적 능력 차이에 있는 게 아니라 지리적 차이에 있다는 걸 증명한다. 인종차별적인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거는 꼭 배워야 된다. 우리는 이 둘을 섞어서 생각하거나 근접 원인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문제를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으로 구분할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사실을 추적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해제. 이 책의 핵심 논지는 이렇다. 인간 사회의 차별적 발전은 동식물의 순화 가능성 및 유라시아의 독특한 지리적 이점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여러 속성은 단일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진화, 생태, 문화 등 여러 요인이 기나긴 시간 동안 거대한 환경과 만나면서 빚어낸 최종 결과물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인종이나 민족 간의 타고난 우열이라는 지식기탄 생물학적 편견을 지수했다는 점이다. 네, 이렇게 책을 다 리뷰를 했고요. 책 진짜 두꺼운 만큼 좀 읽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책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총균세하고 이렇게 청벌의 시대 요거 두 권을 좀 읽어보면은 우리 좀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